배당은 지금 당장 조금 적게 주더라도 그래도 성장을 좀 따라갔으면 좋겠어. 이제 뭐 이런 종목들을 찾게 되는데 국내에 또 특화된 종목도 있고 미국에 특화된 종목도 있는데 최근에 좀 인기를 끄는 종목 중에 하나가 특히 뭐 강남 부자분들이 많이 산다는 종목인데 아까 그 배당 수익률이 높은데도 시장에서 외면받는 종목들이 있다. 또 그러한 종목들은 피해야 된다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러한 경우에는 왜 배당률이 높은데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 보시나요? 어떤 약점 때문에? 배당률만 높고 이제 사람들이 어쨌든 꽁도 먹고 알도 먹고 싶은데 주식의 시가 네, 차이. 주가가 좀 올라가줘야 되는데 이제 배당은 많이 나오지만 사실 그 기업의 성장성이 별로 없다던가 이제 또 뭐 저는 이제 요즘에는 금융주에 대한 시각이 좀 많이 바뀌겠는데 예전 같았으면 금융주 같은 경우는 뭔가 정책에 의해서 많이 좀 이슈가 됐었죠. 그렇죠. 우리 소위 관치금융이라고 네, 네, 네. 했으니까. 그렇다 보니까 주가가 좀 올라갈 법 하다가도 눌리기도 하고 배당금 많이 주는데 이거 뭐 계속 믿고 가도 돼? 약간 이런 불확실성들도 있고 그러니까 별로 손이 안 갔었는데 뭐 지금은 이제 조금 분위기가 바뀌긴 했지만 이제 그런 경우는 사실 주가가 못 가는 거죠. 아니면 뭐 여러 가지 기업의 지배 구조나 이런 것 때문에 의도적으로 배당을 막 늘려놓고 이익은 안 나고 있는데 뭐 이제 그런 경우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실 미래가 없는 건데 미래 걸 땡겨다 쓰는 건데 그러면 당연히 이제 투자자들도 외면할 수밖에 없는 거고 뭐 그러면 주가도 안 가는 거고 그런 네. 거죠. 뭐. 네. 근데 진짜 말씀하신 대로 작년에는 금융주가 그렇게 올랐고 올해는 지금 최근서부터 그 증권주가 네. 그렇게 오르면서 네. 그 배당주 투자하시는 분들 완전히 그냥 대박 났다고 네. 다들 좋아하시던데 그러면 지금 해외 주식, 그러니까 미국 주식과 관련해서 네. 그 장기 투자할 만한, 그러니까 배당주로서 장기적으로 가져갈 만한 ETF는 어떤 것들이 있다고 보시나요? 이제 뭐 어쨌든 우리나라 이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게 SCHD를 많이 하시잖아요. 미국 네. 배당 다우존스를 많이 하시는데 저는 사실 저랑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다 정리를 했거든요. 관련 종목들을. 이유가 있다면? 저는 이제 약간 성장성에 조금 더 비중을 그러니까 싣고 싶은 거죠. 배당도 받지만 주가도 네. 좀 올라야 된다. 네. 근데 이제 이 SCHD가 배당률이 뭐 한 3% 중반 뭐 이 정도 되는데 그러면 안정적으로 가면서 주가가 좀 올라가 줘야 되는데 이 SCHD의 로직 자체가 전통적으로 좀 뭐 배당을 오랫동안 했던 것들 뭐 이제 이런 종목들만 하다 보니까 성장성 있는 종목들은 빠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예, 작년 같은 경우도 브로드컴을 빼버렸는데 브로드컴 주가가 날아가고 뭐 이런 일들이 생겼는데 이제 그런 부분이 저는 좀 아쉬운 거죠. 누군가는 이 종목은 되게 안전하니까 나중에 한번 점프업 될 거야 라면서 이제 갖고 가지만 저는 배당은 지금 당장 조금 적게 주더라도 그래도 성장을 좀 따라갔으면 좋겠어. 이제 뭐 이런 종목들을 찾게 되는데 그게 이제 뭐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DGRW 같은 종목, 이제 최근에 이제 뭐 에이스에서 미국 배당 퀄리티라는 이름으로 이제 비슷한 상품이 나왔는데 그런 것처럼 배당률은 낮지만 장기적으로 놓고 봤을 때 이제 그 DGRW가 SCHD보다 성과가 좋거든요. 네. 뭐 1년, 3년, 5년 비교해 보면 이제 그런 종목들이 계속 내가 사서 모아갈 수 있는 종목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 성향과 맞는 거, 나는 당장에 그래도 배당금이 조금 더 나오는 게 좋겠어 하는 분들은 또 이런 조금 더 안정하면서 근데 나는 조금 더 성장할 수 있는 종목이면 좋겠어. 이제 이런 종목을 원하시는 분은 또 그런 상품을 찾아가는 거고. 왜냐하면 DGRW는 비슷한 로직을 갖고 가지만, 그러니까 배당으로 기업을 거른다. 그래, 배당은 속이기가 힘드니까 뭐 이렇게 그렇죠. 거르지만 그래도 이익의 성장성이 좋은 기업들을 우리는 추려낸다. 그리고 배당을 뭐 작년부터 시작했어도 이 기업이 성장을 잘한다면 집어넣겠다. 이래서 뭐 메타도 들어가고 구글도 들어가고 뭐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성장성도 어느 정도 확보를 해주는 거죠. 특별 편입을 시키면서. 네. 이제 보완되는 장치들이 있으니까 이런 로직은 괜찮은데 하는 생각을 해보는 거고 이제 그런 것들을 계속 테스트 해보는 거죠. 조금씩 넣어봤다가 얘가 정말 괜찮은데 하면 계속 모으면 되는 거고 아니다 싶으면 선수 교체하면 되는 거고. 네. 네, 그렇습니다. 근데 또 인기 있는 배당 ETF 중에 VYM이 있어요. 네, 이거는 네, 어떤 네. 겁니까? 그게 이제 뭐 뱅가드에서 하고는 있는데 그 최근 들어서는 VYM이 조금 뭐 괜찮았던 것 같은데 이거를 3년, 5년, 10년으로 놓고 보면 저는 이제 그 SCHD랑 세 종목을 비교해 봤거든요. 근데 DGRW가 조금 더 좋더라고요. 장기로 놓고 봤을 땐 이게 더 괜찮은 것 같은데 모르죠. 이제 이것도 또 트렌드가 바뀌면 그쪽으로 옮겨갈 수도 있지만 그래도 장기 성과라는 건 또 무시를 못하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그쪽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근데 말씀하실 때 그냥 사서 모아가는 주식 이렇게 표현을 하셨잖아요. 네. 근데 진짜 이것은
우리가 가장 고민되는 게 언제 사고 언제 팔까인데 이 파는 매도와 관련해서 고민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죠. 자기들이 펀드 매니저 이 안에 그 전문가들이 계속해서 자기들이 그 리밸런싱하고 뺄 거 빼고 넣을 거 넣고 하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렇기도 하고 이제 그 종목들을 내가 어떻게 투자할 것이냐에 대한 이제 구성을 해야 되는 건데 내가 이걸 장기로 갖고 가서 이게 내 미래의 어떤 내 노후 자산을 만들겠다라는 생각을 한다면 계속 샀다 팔았다 해서 뭔가 키우는 거 자체가 쉽지 않잖아요. 근데 이 안에서 계속 사 모으는데 이 종목들이 알아서 리밸런싱 되고 이 안에 기업들이 배당을 계속 늘리면서 꾸준히 이제 배당 성장을 이뤄가고 배당 성장을 이뤄가다면 주가도 같이 올라가고 이걸 그냥 복리의 효과로 시간으로 계속 모아가는 게 훨씬 더 심플하거든요. 물론 큰 변곡점이 있을 때는 있겠죠. 뭐 22년에 금리가 팍 올라가면서 좀 주저앉을 때라든지 뭐 이럴 때는 조금 정말 능력이 있다면 이때 좀 팔았다가 빠지면 다시 샀다가 하면 좋겠지만 사실 대부분의 투자자가 그걸 그렇게 뭐 쉽지 신처럼 않죠. 할 수 없잖아요. 이제 그렇다 그러면 그냥 계속 사서 모아가는 게 그래도 심플한 투자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근데 이렇게 지금 우리가 직접 미국 그 ETF에 투자하는 것도 있겠지만 미국 배당주나 네. 지금 이제 국내 여러 증권사들이 만든 또 ETF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투자하는 네. 그 가운데 좀 이렇게 괜찮다 싶은 것들이 뭐가 있나요? 지금 이제 여러 정말 많은 상품들이 쏟아져 그렇죠. 나오고 있는데요. 뭐 1년에도 뭐 한 100개 이상씩 나오는 것 같은데 이제 그런 종목들이 이제 국내에 또 특화된 종목도 있고 미국에 특화된 종목도 있는데 최근에 좀 인기를 끄는 종목 중에 하나가 특히 뭐 강남 부자분들이 많이 산다는 종목인데 국내 이제 코스피 200에 커버드 콜 옵션을 씌워서 배당을 주는 건데 한 달에 거의 1.3% 4%씩 주거든요. 네. 근데 세금 부담은 굉장히 적습니다. 이게 뭐냐면 국내 콜옵션 매도 차익은 비과세거든요. 근데 이제 코스피 200에서 나오는 배당금은 과세니까 1년에 10몇 %가 나와도 과세 표준에 잡히는 건 3%밖에 없는 거죠. 그래요. 예. 이제 그렇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고소득자분들은 세금에 대해서 예민하신데 이제 세금은 덜 내면서 월배당 수익률은 높으니까 이제 이걸 사 모으셨는데 최근에 이제 코스피가 올라오면서 주가도 플러스 되고 배당도 잘 받고 하니까 이제 이런 거 좋아하시고 금융 고배당주에다가 코스피 200을 묶어 놓은 이제 커버드 콜 옵션을 씌워놓은 뭐 이제 이런 상품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그게? 코덱스에서 나오는 것도 코덱스? 있고 예, 코덱스 200 뭐 타겟 커버드 콜 상품도 있고 라이즈도 있고요. 이제 아니면은 뭐 플러스 같은 경우도 고배당주에다가 코스피 200 묶어 놓은 커버드 콜 상품 코덱스도 금융 고배당 탑 10에 뭐 커버드 콜 코스피 커버드 콜 묶어놓은 것도 있고 그런데 그런 상품들이 요즘에 또 관심을 많이 받습니다. 이제. 근데 이 국내도 있지만 그 미국 배당주를 그 엮어놓은. 연계하는 네네. 그런 ETF들도 좀 많이 나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SCH들을 기본으로 해서 여기에 커버드 콜 옵션을 씌운 것들이 한동안 유행을 했는데 최근에 이제 주가가 조금 주춤하면서 이게 인기가 살짝 시들한 부분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코덱스에서 나온 미국 배당 커버드 콜 액티브 뭐 이런 종목이 보니까 이 개별 종목에 대한 콜 옵션을 그것도 액티브하게 쓰거든요. 네. 그래서 어느 한 8, 9% 정도 배당률이 나오면서 토탈 리턴으로 보면은 SCHD보다 더 나은 성과를 보여줘서 최근 들어서 갑자기 역주행하는 나온 지는 좀 됐는데 이제 뭐 그런 종목도 있고 예, 이제 워낙 좋은 종목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서 모니터링하다가 괜찮은 것도 있으면 테스트해보고 바꾸고 뭐 이제 이런 작업들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ETF 투자 펀드보다는 수수료가 상당히 낮다. 이거는 다 많이들 알고 계시는데, 네. 근데 이 총보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있다 하는데 이 의미가 어떤 겁니까? 저는요 사실은 보수율에 대해서는 그렇게 예민하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보수 많이 뛰어가도 좋으니까 수익 많이 내주세요거든요. 근데 최악은 수익도 못 내면서 보수가 많이 뛰어가면 그렇죠. 문제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면은 똑같이 S&P 500에다가 투자하는 건데 A 사는 수수료가 몇 프로고 B 사는 수수료가 몇 프로다 그러면 이때는 수수료에 예민하게 봐야 되겠죠. 아마 성과는 거의 비슷할 수밖에 없으니까 똑같은 이제 기준으로 만든 거라서. 그런데 컨셉 자체를 이쪽 회사에서 더 잘 만들었고 이제 그런 로직들이 성과를 더 충분히 낼 수 있다라고 하면 그때는 수수료율에 대해서 그렇게 예민하게 안 보는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액티브 ETF 같은 경우는 수수료율이 훨씬 높잖아요. 근데 성과가 그보다 훨씬 더 좋다면
선택 안 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꾸준하게 잘 운용하면서 성과를 얼마나 내줄 것이냐가 훨씬 더 중요한 거지. 그러니까 본질이 더 중요한 거지. 어떻게 보면 수수료는 약간 부수적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뭐 사람마다 다를 수 있지만 저는 일단 그렇게 봅니다. 네, 그렇군요. 배당 재투자 전략이라는 게 있는데 네. 이것을 좀 쉽게 설명을 해봐 주시죠. 이제 배당금을 받으면 사실은 우리가 복리효과 얘기하잖아요. 보통 배당 받으면은 치킨 사 먹어야지 이런 분들이 많던데 그렇긴 한데 몸에다 투자해야지. 네, 요즘에 근데 이제 절세 계좌 같은 경우는 인출이 쉽지 않잖아요. 네. 그래서 절세 계좌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재투자하기가 더 좋은 환경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절세 계좌인데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커버드 콜 상품을 일부러 넣으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제 배당률이 높으니까 여기서 나온 배당금을 재투자라는 거죠. 재투자를 하는데 그 시점에 그 종목이 좋으면 그냥 그 종목 사고 아니면 최근에 이 종목이 좀 빠졌는데 이 종목 사는 게 좋겠는 걸 아니면 이 종목이 좀 올라오던데 이제 그 돈으로 이렇게 사는 방식을 하기도 하고 이제 굉장히 다양하게 활용을 하시고 요즘에는 또 말일 기준으로 배당하는 종목도 있고 15일 기준으로 배당하는 종목 있잖아요. 얘를 계속 돌리시는 분도 있어요. 15일 날 배당하는 종목은 뭐 한 17일, 18일쯤 나오니까 여기에 말일 종목을 사는 거죠. 이 돈으로. 그럼 또 그걸 계속 돌리면 2주에 한 번씩 재투자하는 게 계속 일어나니까 또 그 재미에 계속 그렇게 투자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다 보면은 또 어느 순간에 주식 수가 늘어나 있으니까 배당금이 또 커질 거거든요. 그렇죠. 이제 그런 재미를 계속 느끼시는 거죠. 네, 그렇군요. 아무래도 이 배당 수익률, 그다음에 주가가 올라가는 시세 차익을 얻는 수익률 네. 비교한다면 어느 쪽에 그래도 더 방점을 찍으시나요? 비중이? 근데 그거는 이제 저는 이렇게 표현하는데 제가 축구 얘기를 잘하거든요. 축구를 매우 좋아하진 않지만 그래도 국가대표 경기할 때 보긴 보는데 내 포트폴리오 안에서 역할이 다른 거잖아요. 공격수도 있는 거고 공격형 미드필더도 있고 수비형 미드필더도 있고 골키퍼도 있지 않습니까? 골키퍼한테 왜 골 못 넣느냐고 안 하잖아요. 그렇죠. 골키퍼는 뭐 현금이나 뭐 예를 들면 금 ETF나 달러나 뭐 이런 것들의 안전자산일 거고 또 공격형으로 가는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지금 최근에는 테슬라가 많이 올라오면서 테슬라 2배 레버리지 상품도 사놨거든요. 이런 거는 당연히 수익성을 가장 뭐 방점으로 보고 갖고 가는 거고 근데 이제 안정적으로 정말 기본적인 단단하게 콘크리트 쳐놓은 것처럼 기반이 돼줄 것들은 배당이 흔들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특히 저 같은 사람이나 퇴직하신 분들은 그렇지, 생활비로 써야 네, 되니까. 생활비 써야 되는데 배당이 왔다 갔다 해버리면 나 이번 달에 못 써야 되는데 계산이 안 되면은 불안하니까 그럴 때는 안정적으로 뭐 주가가 막 올라가진 않더라도 안정적으로 배당금이 꼬박꼬박 잘 나오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애들은 어떻게 보면 여기에 중심을 두는 거고 어떤 거는 배당은 좀 적게 나오지만 배당 성장과 주가 성장을 또 보는 것들이 있으니까 그거는 또 거기에 충실한 가 얘는 어떻게 보면 약간 공격형 미드필더가 될 수 있는 이제 그런 종목들은 그 역할을 잘하고 있느냐를 보는 거죠. 네. 그거에 이제 비중을 좀 달리 갈 때는 있죠. 시장이 어려울 때는 당연히 수비수를 좀 단단하게 두고 지금은 장이 좋은데 그러면 얘네들을 조금 바꿔서 공격수들로 바꾸고 이제 이런 역할을 하는데 그 역할을 잘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지 딱 정해진 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리밸런싱을 계속 이렇게 시장의 상황에 맞게끔 좀 해나갈 수 있는 그렇죠. 안목이 있어야겠네요. 그 공격형 미드필더가 뭔지는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 뭔지 모르면서 네네네. 남이 이거 괜찮아 하면 또 안 네. 되니까. 근데 사람들이 그런 구조에 대한 생각을 거의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이거 좋다 그러면 이거 사고 저거 좋다고 저거 사는데 내 전체적인 어떤 구조가 어떻게 돼 있는지를 일단 그려놓고 시작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건물을 지을 때도 땅에다가 콘크리트 지어놓고 다음에 뭐 벽 뭐 이렇게 기둥도 받고 그 다음에 벽을 치고 하잖아요. 이제 그런 역할을 하는 것들이 내 종목 안에서는 뭐지? 얘는 튼튼하게 잘 가고 있나? 이 공격수들은 조금 변동성이 크더라도 화끈하게 먹어줄 수 있는 게 좋겠어. 뭐 이렇게 가는 것들을 그 역할을 잘하고 있느냐를 보면 되는데 얘 떨어진다고 무조건 팔고 얘 올라간다고 무조건 사고 이게 아니잖아요. 비중을 그리고 이 장에서는 내가 어떻게 갖고 갈 것이냐. 지금 여기 나는 약간 수비로 가야 되겠어. 공격으로 가야 되겠어. 이런 걸 잘 봐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좀 틀을 잘 잡고 가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없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건 ETF도 그렇습니다만은 그 개별 주식들도 그렇죠. 이러한 관점으로 네, 맞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미리 사전에 정부에서 공격형 배당주, 수비형 배당주 이런 리스트업을 쫙 해가지고 그 종목들에 대해서는 공부를 다 해놓고 있다가 그렇죠. 요런 상황이 됐을 땐 요거, 저런 상황이 됐을 땐 저거. 그러니까 미리 다 준비가 돼 있어야겠네요. 그렇죠. 그때 가서 막 고민하는 게 아니라. 맞습니다. 아, 그래서 하다 보면 이제 뭐 처음에는 이 종목 새로 나왔는데 하면서 막 정찰병을 보내서 리스트가 쫙 늘어나 있을 수 있는데 좀 지나다 보면 추려내게 되잖아요. 그리고
뭐 저 같은 유튜버나 아니면 요즘에 워낙 정보들이 많으니까 추리다 보면 좀 공통적인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럼 그런 종목들 잘 모아놨다가 상황에 따라서 넣고 빼고 하면 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개별 주식으로는 좀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중에 하나씩만 좀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그러니까 공격형 배당주, 수비형 배당주 해가지고 딱 떠오르시는 거. 아까 좀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격형 배당주면은 이제 뭐 DGRW 같은 게 공격형 배당주겠죠. 상대적으로 놓고 보면. 왜냐면 DGRW는 지금 배당률이 한 1.8%, 2%밖에 안 돼요. 월배당이긴 하죠. 월배당. 월배당인데 연간으로 1.8%, 2%밖에 안 돼요. 배당률이. 굉장히 낮지 않습니까? 엄청 작네요. 네, 엄청 작은데 SCHD는 지금 한 3.5%, 뭐 3%뭐 이 정도 될 거예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놓고 보면 얘는 배당률이 낮지 않습니까? 그렇죠. DGRW가. 근데 토탈 리턴으로 보면 DGRW가 좋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성장을 더 잘해주고 주식의 상승 가치가. 그렇죠. 네. 그럼 얘는 약간 상대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공격형 미드필더고 얘는 수비형 미드필더고 이제 뭐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마다 우리가 좀 검토해야 되는 요소들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요즘에는 이 홈택스나 이런 게 너무 잘 돼 있어서 그냥 대부분의 정보들을 끌고 오면 되거든요. 근데 요즘에 이제 미국에 아니면 해외에 이제 배당주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근데 그 배당주들 가운데서 정산을 그러니까 세금에 대한 정산을 한 4월 달쯤에 하는 게 있습니다. 네. 예를 들면 작년에 배당금에 대한 정산을 4월이나 5월 초쯤에 하는 종목들이 몇 개가 있거든요. 이제 그런 종목들은 달러로 미리 띄어갔던 세금을 다시 돌려주고 국내에서 원화로 다시 정산을 해서 가져갑니다. 근데 국세청에 넘어가 있는 자료는 작년 연말에 기준으로 해서 한 2월 달쯤에 국세청으로 넘어가 있는 자료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는 4월 달에 정산을 해서 이게 금액이 좀 바뀌어져 있는 상태인데 홈택스에서 끌고 오는 금액은 2월에 신고돼 있는 이제 숫자로 들어가 있는 거죠. 이제 그러면 그때는 이제 증권사에서 그 수정된 것들을 자료를 받고 그다음에 외국 납부세액 때 한 이제 자료도 또 받고 해서 이제 그걸 수정해서 넣어주지 않으면 이거를 다 돈을 국내에서 냈음에도 불구하고 세금 낼 때 한 번 더 내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모르면은 이제 이걸 더 내는 거죠. 그리고 외국에 낸 그러니까 납부세액 같은 경우는 또 공제가 가능하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도 챙겨서 넣어야 되는데 그런 걸 잘 모르시면 이제 이중으로 돈을 더 내야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런 걸 좀 챙겨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자료들은 그냥 증권사 HTS에 가서 이렇게 신청하면 다 나오는 거죠? 네, 그리고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요거 이제 변경된 것들은 뭐 콜센터에 전화하거나 지점에 의뢰하면은 뭐 이메일로 보내주고 이렇게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해서 배당주 투자 어떻게 효율적으로 그리고 안정적으로 할 수 있을지 말씀을 좀 나눠봤습니다. 리치 노마드 김채성 대표님 함께했고요. 오늘 좋은 인사이트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